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치매대응단장 이동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와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뉴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팬데믹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하는 감염병에 있어서 최고 등급에 해당되는 경고 수준이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전염병이 2개국 이상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바로 지금 팬데믹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12일 날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벌써 1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전 지구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륙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극 대륙에 있는 연구기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1월이죠. 1월 달 그 전 세계 감염자가 무려 1억 명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인포그래픽은 과거에 있었던 팬데믹 때 있었던 사망자 규모를 나타내는 인포그래픽인데요. 가장 큰 것이 이제 과거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이고요. 지금 하단에 있는 빨간색 작아 보이지만 무려 200만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코로나19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상황 2월 초 정도에 한 200만 정도였는데 지금 3월 달에 벌써 270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팬데믹이라는 게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앞서 보신 인포그래픽에서 가장 큰 사망자를 기록한 흑사병, 여러분들도 흑사병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벨기에 왕립미술관에 소장 중인 그림입니다. 1349년에 투르네에 있었던 흑사병이 일어난 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사람들이 농장에 땅을 파고 이제 시체가 있는 관을 이제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이제 유럽 인구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기 이제 흑사병이 발생한 그 한 4, 50년간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엄청난 상황이 몰려온 거죠. 이런 이제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당시 이제 줄어든 인구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만도 100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그림은 1358년 프랑스 농민의 난, 자크리의 난을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그 기사죠. 당시 귀족입니다. 귀족이 농민들에게 이제 구타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제 권력층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하층에 있을 수 있는 농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앞서 보신 것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 즉 노동자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권력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세 봉건 사회가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중세 흑사병으로 인해서 중세 몰락까지 이어졌는데요. 과연 그 몰락으로 끝일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이분도 가끔 광고에도 많이 나오시죠?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미켈란젤로,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분들은 14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활동한 미술가, 예술가,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지창조 그림, 그리고 지금 봐도 놀라운 1400년대에 지금 헬리콥터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어떤 설계도가 담겨져 있는 그림을 그린 어떻게 보면 천재성을 가진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 당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급격하게 줄어든 인구의 감소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가치, 그리고 새로운 미술과 과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집중적인 투자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중세 시대 흑사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간 중심의 문화혁명인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 시대 팬데믹은 어떤 상황이고 과연 어떤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게임 체인저, 코로나19로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몰렸지만 각종 백신들이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제 코로나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도 계속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포스트 코비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은 코로나와 함께 이 팬데믹 상황을 이어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연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글로벌 공급 및 소비자 변화 전망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과거에 중국이라든지 여러 그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세계화된 공급망 체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이제 로컬로 돌아가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그 자국 제조업을 더 강화시켜서 공급망으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종 스마트 기술, 디지털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키워드 안에 디지털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은 디지털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제기되는 영향은 생활 속의 디지털 기술 의존 증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 한 해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원격 수업, 그리고 비대면 쇼핑 등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3분의 1, 최대한 50%까지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심지어 어떤 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곳은 당분간 폐쇄가 되는 그런 형태의 이슈들도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 규모에서 발생하는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재택근무가 사라질 거냐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 우세적으로 많았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디지털 전환 수요 급증입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이 키워드는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왔지만 직접적으로 그 영향이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 문구는 MS의 CEO인 나델라가 작년 4월경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2개월간의 디지털 전환이 과거 2년간 보지 못했던 굉장히 큰 변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영향은 디지털 인프라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IT 자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격하게 물리적 자원을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IT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초유의 호황을 누리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최근에 개최된 큰 컨퍼런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CES 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전 전시회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열린 CES는 올 디지털, 완전 온라인으로 전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ES에 흐르는 6가지 키워드들의 중심에도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이 끼쳐졌고 그로 인한 변화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저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어떠한 위협들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최근 위협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보안 위협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코로나19를 이슈를 악용하는 악성 도메인이죠. 해커가 사용하는 도메인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를 이용한 사기 문자, 스미싱이라고 하죠. 스미싱도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이러한 해킹 공격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이용자,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공격 유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죠.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돈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킹 시도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보안 이슈도 있었지만 작년 연말에는 이거와 맞먹는 굉장히 큰 이슈도 사이버 공간에서 터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기사는 파이어아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안업체가 자기네들이 해킹당한 것을 조사하다 보니 솔라윈즈라는 IT 전산자원을 관리해주는 솔루션을 통해서 해킹이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일파만파 사고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솔라윈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솔라윈즈를 통한 공급망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소스 코드가 노출됐다는 것이 발표되었고 이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솔라윈즈 고객사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이라든지 유명한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렇다면 과연 이 공급망 보안 위협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번 공격에 피해를 당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결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해커는 솔라윈즈의 개발망을 해킹한 이후에 정상적인 솔라윈즈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악성 코드가 담겨진 채로 고객사로 전송이 되도록 해킹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MS뿐만 아니라 파이어아이라든지 여러 IT 기업들로 악성 코드가 내려가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해당 타겟이 된 기업의 내부망이 해킹을 당하게 되었고, 해커는 내부망을 정찰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해커가 노린 것은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였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가장 많은 중심에 서 있는 인프라인 클라우드에 각종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해커는 어떻게든지 클라우드로 접근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공격을 시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라든지 동향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클라우드하고 공급망 이슈가 앞서 말씀드린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 이슈입니다. 클라우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하지만 최근 IBM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로 인한 위협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SaaS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든지 취약점을 공격하는 공격들이 전체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의 환경 설정을 잘못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케이스가 2019년에만 10억 개 이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간당 5만 달러 이상의 비용 손실도 발생한다는 이슈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런칭하는 프로세스, 데브옵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DevOps 전반에 보안을 내재화할 수 있는 DevSecOps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다양한 조직이라든지 운영 방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부 기업 문화를 바꿔야 되는 혁신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를 위해서 기존의 수동적인 체계보다는 한 단계 앞서는 능동적인 방어 체계 수립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클라우드 운영 조직에 맞는 보안 위험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실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뮬레이션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본 이후에 여러 가지 공공 위험 요소에 대한 방어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통해서 조직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커의 공격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가능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모아서 클라우드를 방어하는 체계의 모니터링을 고도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공급망 공격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라윈즈 해킹 사고를 봤을 때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 경계선 방어 체계의 한계점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러스트 존과 그리고 언트러스트 존을 나눠서 그 경계만 잘 방어하게 되면 해킹 공격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어 체계가 여지없이 뚫리는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계선 방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보안 모델 수립이 중요한데요. 요즘 보안업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전산 자원을 접근하고 있는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보안 체계를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공항 출입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들어가서 수화물 체크,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도 한번 체크를 하게 됐고, 도착지에 가서도 심지어 또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보안 체크 모델을 사이버 공간에도 도입을 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디지털 르네상스 도래에 따른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